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동 도요물대새의 이제 이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뭐 내용이 좀 더 기초적인 거를 많이 알고 들어야 될 부분인데 제가 필요한 사항들은 조금 더 집어넣어서 사전에 필요한 지식들은 좀 집어넣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새를 보면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새 특징을 보세요. 이게 이제 왜냐면 새는 그 이동의 비행, 그 다음에 이동에 필요하게끔 몸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보시면 새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턱뼈가 없다 그랬죠, 그죠? 비행에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방광이 없어요. 왜 방광이 없냐면 방광 자체도 거기다 오줌을 채워 넣는 기능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필요한 장소나 필요한 공간에 가서 그냥 배설을 하기 이전에 그냥 오줌을 넣어두는 기능만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무게만 나갈 뿐이에요. 그 기관이 가지는 무게, 그 다음에 그 안에 잘 오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방광이 없어요. 그다음 땀샘이 없습니다. 자, 포유류는 땀샘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체온을, 그죠? 체온 조절하죠, 그죠? 그 다음에 노폐물도 이렇게 거기서 빼줍니다. 근데 새는 땀샘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땀이 깃털이 범벅이 되겠죠, 그죠? 깃털이 범벅이 되면 이제 나는데 지장이 있어요. 새 깃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가 비행에 필요한 공기 저항을 주겠죠, 그죠? 깔끔하게 매끈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기능을 하냐면 몸을 보호, 그죠?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하거나 또는 몸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깃털이. 그 다음 또 하나 새에서의 또 가장 큰 깃털의 가장 큰 역할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즉 짝짓기 할 때 내가 짝짓기 준비가 됐다, 내가 이렇게 몸이 건강하다를 나타내기 위한 번식 기술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거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이는데 새들의 번식기도 보면 잘 먹고 건강한 녀석이 때깔이 좋아요. 색 파장으로 해봐도 정말 건강한 녀석이 때깔이 좋아요. 그런 이제 기능을 합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데 땀샘이 있으면, 그죠? 범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새는 땀샘이 없어요. 그러면 새는 뭘로 체온 조절을 하느냐? 첫 번째, 깃털을 이렇게 세우죠. 깃털을 세워서 깃털 사이에 바람이 들어가게끔 할 거고, 그래도 덥다. 그러면 입을 벌려요. 개가 더울 때 하듯이 입 벌리면 입 안에서 기화열로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가겠죠, 그죠? 그래도 덥다. 그러면 깃털을 물에다가 적시겠죠. 그리고 일부 새들은 다리에다가 똥을 눕니다. 다리에다 똥을 누면 그게 흘러내리면서 액체니까 또 열이 식겠죠. 그러니까까지 물도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동물원의 황새 애들 보면 다리가 흰색이 많아요. 또 똥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자, 새한테서 유일하게 열이 발사되는 곳은 다리밖에 없어요. 입하고 다리. 피부가 노출되는 데가, 그죠? 그렇지만 이 또 다리는 여름에는 열을 발산할 수 있겠지만 겨울에는 또 열이 뺏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새들은 겨울 되면 다리를 집어넣죠, 이렇게. 그래서 한 다리로 서 있어요. 그래도 춥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쭈그려 앉죠. 심지어 날아갈 때도 다리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열이 뺏기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서 새는 다리에서 혈관이 발달되어 있는데 겨울에는 좀 혈관이 좀 안으로 들어가요. 뺏길 수 있으니까. 여름에는 혈관들이 확장을 해서 표피를 이렇게 나옵니다. 좀 이렇게. 그래서 이 다리의 피부로 열 관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노폐물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노폐물은 똥으로밖에 배출할 수 없죠. 새는 오줌을 누는 게 아니라 요산으로 누르죠. 새 배설계를 보면 우리는 단백질을 분해하면 아미노산이 생기죠. 아니, 암모니아 생기면 이 암모니아는 독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물을 많이 머금고 해서 이걸
우리가 요소로 바꿔서 요소로 배출을 해요. 오줌으로. 근데 새는 요산으로 배출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물을 덜 필요하거든요. 물을 덜 필요하기 때문에 요산으로 배출합니다. 새똥에 있는 흰색, 그게 새 오줌이에요. 그러니까 흰색, 그게 오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새는 우리처럼 물로 오줌 노는 게 아니라 그 똥하고 오줌하고 같이 놉니다. 같이. 네. 그리고 이제 새들을 보면 또 그게 심지어 새 장을 해부로 해보면 소장에서 그 항문까지 그냥 그 길이가 연도된다 치면 대장기는 이거밖에 안 돼요. 똥을 머구고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 자체가 똥을 사람 배는 그 응가로 꽉 찼지만 새는 응가가 항상 넣는 대로 다 싸버리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예, 무게니까. 예. 그래서 그게 짧습니다. 여하튼 새는 대충 비행하고 관련됐죠. 그러니까 땀샘이 없고, 그죠? 이빨 없고, 방광 없고, 그다음에 귓바퀴가 없어요. 귓바퀴. 귓바퀴 밖에 드러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이 완전 소리도 나기 시끄럽기도 하겠고, 또한 여러 가지로 공기 저항도 생기겠고, 안 좋죠. 이 귓바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소리 나는 쪽으로 귀를 이렇게 하죠. 우리는 소리, 음원이랑 이 눈이 같이 가요. 그죠? 근데 쟤는 좀 다르게 가요. 소리가 갑니다. 정작 이제 소리를 필요하는 녀석들, 이제 올빼미 같은 녀석들은 이 귓바퀴를 어디가 주느냐 하면 요 얼굴이 해줘요. 얼굴 앞면이 이렇게 넓적하죠. 그죠? 걔가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올빼미 종류는 이 귀의 위치가 조금씩 틀려요. 안에 있는 귀 구멍이죠. 고막이. 우리처럼 귓밖에 없으니까 털 속에 들어있죠. 고막이. 그런데 이게 위치가 좀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왜 틀리냐면 이 물체 음원에서 만약에 쥐가 바스락한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소리랑 여기 들어오는 소리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미묘하게 나겠죠. 그걸로 가지고 이 음원의 거리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소리를 가지고 가서 사냥을 하거든요. 굉장히 그게 발달되어 있어요. 네,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소리 모으는 거는 정작 필요하면 얼굴이 하요. 그 다음에 새는 이제 흔히 말하는 새가슴, 연골돌기가 있죠. 이게 튀어나왔죠, 그죠? 흔히 말하는 그 닭가슴살이 그 연골돌기에 붙어 있습니다. 두 개가 커다랗게. 자, 새는 근육이 없어요, 거의. 근육 자체도 결국 무게입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면 날기 힘들어요. 참새 잡아봤자 먹을 게 없어요. 정말 다리에 진짜 성냥개비에 살점 붙었듯이 조그마하게 살이 있습니다. 거의 근육이 없어요. 새는 근육이 어디 있냐? 이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근육이 어떤 역할을 하냐? 날개를 올리고 날개를 내리는 이 역할밖에 안 하는 그 두 개만, 큰 가슴 두 개만 있어요. 나머지는 날개가 없어요. 근육이 없어요. 다리에 근육이 발달한 녀석은 결국은 날지 못하는 타조. 그런 애들이나 다리 근육이 발달됐죠. 대신 그래서 뛰죠. 대신 걔는 또 가슴살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연골돌기에 그게 붙어 있고, 연골돌기는 뼈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새가슴이라고 한 불초도. 그게 뭐냐면 바로 몸을 유선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행할 때 필요하게 유선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연골돌기가 발달되어 있다. 새 특징은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게 네 가지가 없고, 새가슴이 발달되어 있고, 또 하나 뼈가 비어 있습니다. 그죠? 예. 다른 동물들은 뼈가 꽉 차 있는데 새는 뼈가 안이 텅 비어 있어요. 사람이 씹어서도 부들 정도죠. 그죠? 그죠? 근데 안에 이제 부리털에 보면 안에 이제 빗살로 이렇게 완전 텅 빈 거는 또 아니에요. 빗살로 이렇게 뭔가 지지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새 호흡계가 좀 특징이 조금 다른 포유류랑 다른데, 에어세가라는 기관이 있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요 기관을 통해서 기관지를 나눠서 폐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허파꼬리까지 가면 거기서 산소를 허파꼬리 주변을 지나가는 모세혈관에 산소를 줍니다.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가지고 있던 이산탄소가 허파꼬리로 나오고 그걸 다시 이렇게 역으로 빼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한번 하면 한 사이클 끝나요. 그죠? 끝나는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들이마시면 산소가 들어가다가 채 들어가기도 다 전에 뱉어버리면 산소가 들어가던 산소는 다시 또 나옵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다가 다 안 나와요. 우리가 길게 뱉으면 끝까지 뱉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중간에 끝까지 안 뱉고 다시 들이마셔버려요. 그러면 나오던 이산화탄소도 같이 다시 또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일결로 호흡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100% 완벽한 희석 100% 순도 높은 산소가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새는 일방통행이에요. 들이마시면 이리로 왔다가 폐로 갔다가 그게 다시 에어색으로 들어가요. 공기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새는 그리고 그게 다시 폐로 놓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새는 호흡을 이게 한 사클이고 새는 이게 한 사클이에요. 이게 한 사클이에요. 이게 하면 이게 에어셀로 가 있고 하면 그게 폐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새는 순도 높은 산소가 혈관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왜? 비행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새는 또 적혈구가 많아요. 사람보다. 적혈구 수가 훨씬 많아요. 그다음 또 이동을 더 많이 하는 새일수록 적혈구 숫자가 훨씬 많아요. 왜? 산소를 빨리 보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에너지 생산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에 필요하게끔 에어색이라는 공기 주머니가 가지고 있어요.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그 다음에 생식계가 비대치적이다. 그 정소가 보면 둘 다 발달된 게 아니라고 하나만 발달되어 있어요. 둘 다 클 필요가 없어요. 하나는 거의 다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하나가 다쳤다. 그러면 이게 다시 발달을 합니다. 둘 다 클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난소도 한 군데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소라 개념 우리가 또 조금은 다릅니다만 알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그림을 설명드리면 이 뼈입니다. 뼈는 뼈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빗살로 이렇게 이게 잘라서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그죠?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젓가락 같은 게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쉽게 충격에 잘 안 부러지게끔 돼 있어. 완전 텅 비어버리면 툭 이렇게 부러지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지지하는 데가 좀 이렇게 있어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에어색입니다. 이게 폐고, 폐 위에 이렇게 에어색이 세마 조금씩 틀려. 개수가 뭐 대여섯 개 이상이 있어요. 이렇게. 에어색이. 폐 구멍이 나 있죠. 그죠? 이게 에어색으로 공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소가 보면 이렇게 테스티스가 사이즈가 다르죠.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건 이제 큰 거, 이건 이제 신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난소는 이렇게, 한 덩어리가 이렇게 이제 몰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잠깐 설명할게요. 이동. 이제 새는 우리가 이제 이동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이제 이주라고 하거든요. 이주. 여러분들 아름다운 비행 보셨어요? 영화? 네. 그 아름다운 비행이 바로 이제 이주와 관련된 거죠. 이 이주는 뭐냐면, 우리는 흔히 이제 이주라고도 하지만, 이동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해요. 마이그레이션. 이 마이그레이션, 영어로 그냥 move는 그냥 이동이고, 움직이는 거가 이동이 되겠죠. 근데 이 마이그레이션은 뭐냐면, 정기적으로, 그 다음에 일정한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꼭 갖춰줘야 돼요. 이 이동이라는 건. 새들의 이주 또는 이동은 정해진 곳을 정해진 시간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철새들이 이동. 그죠? 제비가 한겨울에 오지 않죠. 꼭 3, 4월 달에 오고 가을 되면 갑니다. 그 다음에 지가 올해는 미국 갔다가 내년에는 뭐 동남아 가고 그렇진 않습니다. 항상 왔던 곳에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럼 그런 일정한 기간에 그게 두 개가 정해지는 게 우리가 이동이라고 해요. 이동하는 걸 보면 길게 한 녀석은 25,000km까지 이동합니다. 한 번에 25,000km. 또 어떤 녀석들은 북극 제비갈매기는 북극에서 남극까지 극지방을 이동을 또 해요. 그 다음에 섬새 같은 경우에는 이 횡적인 이동. 우리나라에서 저기 스페인까지 날아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짧게는 뭐 100마일 정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흔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굴뚝새는 또 좀 다르게 얘는 이게 아래 위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여름철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번식을 하고 겨울에는 낮은 데로 내려와요. 이런 이동도 있고, 그 다음에 위도로 이동하는 애들도 있고 경도로 이동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동은 그런 식으로 이동은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분산이라고 있는데, 이 분산은 뭐냐면, 새끼가 태어나서 자라서 그 다음에 부모의 세례권을 떠나서 자기 공간을 차지해서 나가는 거. 이걸 우리 분산이라고 해요. 이 분산은 1년에 딱 평생 한 번만 있겠죠. 그죠? 이게 흔히 말해서 지 나와바리를 찾아가는 거. 이 나와바리 설명이 제일 제가 세례권 하면 안 와닿아요. 근데 나와바리 하면 탁 와닿죠. 이게 바로 세례권의 정의예요. 행동권은 뭐냐면, 행동권은 내가 늘상 왔다 갔다 하는 거 행동권인데, 세례권은 뭐냐면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지키는 내 공간이에요. 따지면 우리 집에 누가 노크도 없이 허락도 없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내 집에 누가 들어왔다 그러면 왜 들어왔냐 나가라 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늘상 돌아다니는 우리 아파트 공간, 우리 동네, 거기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얽히고 다 하죠. 그거는 우리 행동권이에요. 내가 갈 수 있는 반경. 근데 이 세례권은 내가 싸워서 지키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하고 그냥 나와바리를 표시하면 확 와닿죠. 그죠? 그래서 이 바로, 세례권이 바로 나와바리예요. 나와바리. 그러니까 내 나와바리를 찾아서 나가는 게 바로, 네, 분산이에요. 분산. 그리고 침입은 이제 조금 더 이동을 하는데 조금 더 멀리 가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홍방울새 같은 게 또는 대새가 어떨 때는 100만 마리처럼 많이 왔다가 또는 어떨 때는 좀 적게 오고 그런 식입니다. 좀 먹이나 또 그런 것 현상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더 많이 가는 경우를 우리가 침입이라고 하긴 합니다. 이런 좀 너무 전문적이어서 빼고 여하튼 오늘은 요거 하나만 이동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먹이에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대부분 가장 많은 게 식중성이죠. 벌레 먹는 녀석들이죠. 제비를 보시면 먹이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제비는 벌레만 먹어요. 우리나라 가을 때쯤 되면 이제 벌레가 없어져요. 겨울에 벌레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벌레 찾으러 동남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다시 벌레 먹으러 오는 거고. 자, 제비는 우리 입장에서는 여름 철새지만 동남아 입장에서는 겨울 철새예요. 겨울에 오겠죠. 이 철새라는 개념은 이거는 절대적이나 상대적인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기러기는 겨울 철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름 철새예요. 여름에만 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철 따라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 대부분 다 먹이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령 따라서 좀 차이 나기도 하고, 분포권 수치에 따라 차이 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새들은 내가 이동할 시기를 어떻게 할까? 이거 상당히 많이 궁금하실 거고, 또 여러분들 어차피 다음에 누군가 또 안내를 하실 건데, 굉장히 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대부분 일단 첫 번째 먹이입니다. 먹이 양이 줄어들고 또는 기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슬슬 내가 이동할 때라고 아는데 그걸 지각적으로 안다기보다는 호르몬에서 나타나거든요. 그 호르몬이 어떻게 하냐? 특히 광주기 유발 호르몬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동지, 하지, 동지, 하지 짰습니까? 그죠? 춘분, 추분 있듯이 이게 태양의 고도가 바뀜으로써 낮 기간이 짧아지죠. 그죠? 태양을 쬐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걸 어느 세포에서 캐치를 해서 이거의 주기에 따라서 호르몬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낮이 짧아진다. 몸에서 놓으면서 햇빛 쬐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 이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제 갈 때 준비해라. 호르몬이 나오면 점점 먹이 양이 늘어지고 식성이 높아지고 점점 이제 기름을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식사량도 증가를 하고 또 몸의 근육도 상당히 또 발달하고 비행 준비를 많이 해요. 그렇게 이제 몸의 준비를 완전하게 끝내고 그 다음에 뭘로 하냐면 대체로 새들은 저 지상에서 나타나는 그 계절풍이 있죠. 계절풍에서 발생하는 그 저주파를 느껴요. 그럼 과학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아직까지 잘 몰라요. 그걸 느껴요. 그걸 느끼고 그때 이동을 하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면 새가 비축한 에너지로 해보면
호주까지 우리나라에서 채운 에너지로 호주까지 못 가요. 중간 바다에 떨어져야 돼요. 어떻게 가느냐? 100% 지 힘으로 못 가요. 계저풍을 타요. 근데 여기 밑에서 지표면에서 부는 바람은 지 마음대로예요. 근데 저 위에 10km 이상 위에 올라가면 예, 계저풍은 항상 일정한 방향을 불어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우겠지만 편동풍, 편서풍 그게 나옵니다. 얘들이 그걸 타요. 그걸 바람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그 바람이 부는 걸 알고 이제 올라가죠.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뭘 연구했냐면 몽골 가서 독수리한테 인공위성 추적기를 달았어요. 달고 그걸 인공위성 추적기를 이제 쭉 우리나라까지 얼마만에 오느냐 쭉 했는데 그거 다는데 한 마리에 물론 제 돈으로 한 건 아니죠. 연구비를 했는데 한 마리 다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6마리를 달았는데 6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달자마자 날렸는데 3개가 망가졌어요. 예. 그리고 두세 개는 중간에 끊어져 버렸고 하나가 제대로 됐는데 그것도 이제 그게 달아서 보면 3시간에 900km를 갔어요. 그건 뭐냐? 걔는 일반 바람을 탄 게 아니라 걔는 제트 기류를 탔어요. 네, 그 제트 기류. 그러니까 쟤들은 보면 이제 흔히 이 비행사들도 얘기를 해요. 10km 위에까지 올라가서 새를 봤다 그러거든요. 새까지 올라가서 비행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히말라야를 넘어서 이동.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은 유럽 갈 때 히말라야를 넘어가요. 히말라야를 유럽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가서 히말라야를 넘어가요. 히말라야 그 고도가 에베레스트가 몇 킬로죠? 8,000m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10km 상공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높게 올라가서. 그래서 여하튼 그 제트 기류를 탔다고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 그냥 날려간 거예요. 날려간 거 그냥 시속 300km로 그냥 그냥 날려간 거예요. 그냥 비행이 아니고. 그 실제로 이제 그게 약간 좀 이제 기계상에 오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그 약간 좀 전문적이죠. 약간 시속 300까지는 아니더라도 여하튼 그 먼 거리를 날아가는데 여하튼 새들은 자기 비행보다도 그 바람 많이 탄다는 거. 근데 뭐 아까 독수리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연구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여하튼 이제 그 바람을 탄다는 거고요. 이동할 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기름입니다. 근데 왜 해필이면 기름이냐? 보시면 이건 이제 좀 이제 동물 생략적인 건데 그 기름과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보면 일정 면적에 보면 기름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에너지를 2배를 내요. 쉽게 말해서 연비가 좋다는 거예요. 연비가. 그죠? 1리터를 넣었는데 얘는 38km 가고 얘는 1리터 넣었는데 17km까지 못 가요. 그럼 당연히 연비 좋은 걸로 넣어야 되겠죠. 그죠? 특히 우리나라에는 얘네들은 기름 넣으러 왔어요. 그죠? 에너지 넣으러 왔거든요. 온 김에. 그죠? 만땅 채울 건데 이왕 채울 거면 연비 좋은 걸로 이제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있어요. 하나 더. 이제 우리가 비행을 할 때 우리도 이제 숨을 쉬어도 우리 이제 기초 에너지 대사량이 나갑니다. 기초 에너지 대사량. BMR이 보면 새는 좀 더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체온이 37도지만 새는 39도 한 40도 되거든요. 저걸 유지하려면 에너지를 그냥 가만히 숨 쉬고 있어도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요. 그게 우리의 기초 에너지 대사량이라고 그러죠. BMR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에너지를 우리가 발산을 하려면 우리 몸에 있는 양분을 태워야 돼요. 그러면 태울 때에 노폐물을 발생하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물을 이제 우리 배설을 하는데 근데 이 기름은 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태웠을 때에 물이 2배로 발생해요. 근데 이 물이 왜 중요하냐? 새는 이 물을 재흡수해서 써요. 우리는 못 마르면 그냥 계속 먹고 그냥 배설해버리죠. 물론 일부 어떤 분들은 그냥 오줌도 마신 분도 계시죠. 건강 차원에서. 우리는 그냥 배설물 뿐입니다. 근데 새는 이게 다시
노폐물로 생긴 이 물을 저 콩팥 주변에 가서 그걸 다시 흡수를 해서 불순물 빼고 다시 물로 걸러서 다시 체내 가져가 씁니다. 왜냐? 새는 예를 들면 여기 출발해서 호주까지 가는 중간에 못 마르다고 다시 돌아올 수도 없죠.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때 발생한 물을 배설한 것도 아니고 다시 그걸 제후에 흡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연비도 좋고 물도 많이 생기는 이 기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들은 이 기름을 이제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두 가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름이, 이게 있구나. 이제 새들 이동 형태를 보면, 그 참새처럼 작은 애들은 주로 밤에 이동해요. 왜냐하면, 천적, 낮에 이동하면 잡아먹기 좋고, 또 하나 낮에는 짠바람이 빈번합니다. 여기 밑에 지표면에는. 그래서, 바람에 날리기 쉬워요. 또는, 바람을 이겨서 날아가려면 내가 에너지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그죠? 그래서, 작은 애들은 주로 낮에 이동합니다. 맹금류들은 주로 천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또 맹금류들은 기류를 많이 타기 때문에 맹금류들은 낮에 주로 이동을 해요. 그다음에 공중에서 먹이 먹는 애들 대표적인 칼새 또는 새올리기 이런 애들은 주로 곤충이 있는 많이 날아다니는 낮에 주로 이동합니다. 보시면 이제 잠깐만 이거 보시면 참새처럼 작은 애들은 이제 만약에 이게 또 하나 날아갈 때에 보면 내가 앞으로 날아가는데 바람이 앞에서 분다. 그럼 나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이때는 고도를 낮춰요. 고도를 낮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는 갈수록 바람이 약하겠죠. 보시겠지만 위에는 막 건물이나 산들 이런 것에 바람을 막 막아주기 때문에 아래로 가면 그죠?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고도를 낮춰요. 근데 내가 앞으로 날아가는데 바람이 뒤에서 분다. 나한테 굉장히 유리하죠. 웬만하면 이 바람을 타야 돼. 그러면 고도를 높입니다. 산보다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바람이 셀 테니까. 바람이 저항이 없겠죠. 그걸 타고 날아갑니다. 바람 따라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마이애미에서 남미로 이동하는 새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서 보면 새들이 남미로 가는데 바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걸 이제 왜 이럴까 했는데 바로 뭐냐면 편서풍과 평서풍을 타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까지를 또 땅으로 날아가려면 그죠? 이까지 오면 여기서는 이 바람 때문에 날려서 일로 가야 돼. 그렇지만 이 바람을 이겨서 이거는 바람 이기고 가야 되겠죠, 그죠? 너무 힘들어. 근데 그냥 이렇게 가면 그냥 바람 따라 쉽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야. 바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에너지 더 많이 든다는 거야. 직접 이렇게 내가 바람 이기면서 가야 되니까. 실제로 그냥 지가 바람에 몸을 실으면 쉽게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날아가요. 또 이제 유럽에서 아프리카 넘어갈 때 중간에 그게 있죠. 지중해가 있죠. 그러면 지중해에서 건너갈 때도 먼 바다를 걷는 게 아니라 이게 지중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유럽이고 아프리카면 이쪽으로 건너요. 이게 바다 좁잖아요. 지중해가. 여기만 건넙니다. 바다 건널 때 왜 위험하냐면 특히 맹금류들이 엄청 포진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그 새 구경하러 그냥 새 연구하고 아니고 그냥 새를 단순히 그냥 버드워칭 탐조만 하고 경남 홍도가 있어요. 경남 홍도. 거기는 이제 저기 태평양을 바다를 건너온 새가 건너오다가 육지로 오다가 잠깐 쉬어요. 새들 날아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새가 딱 오면 힘들어서 바로 앉아 있어요. 힘들어서 바로 있어요. 간 날아오면. 나중에 정신 차리면 도망가겠지만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지어 오다가 배를 만나면 배에 앉기도 해요. 너무 힘들면. 그런 녀석들이 날아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탁 순간 사라져요. 매가 탁 채가 버려요. 굉장히 희귀한 새를 보고 있는데 순간 탁 사라져요. 매가 채가거든요. 매가 그때를 맞춰서 새끼를 또 번식을 해요. 여러 쌍이. 그러니까 순식간입니다. 그냥 채가 버려요.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개들 입장에서는. 굳이 힘들게 살려고 바다를 건너왔는데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제
바다를 건너는데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뭐 이제 밤에 건너기도 하고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새들 이동할 때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입니다. 새는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 보면 첫 번째가 태양 가지고 방향을 잡아요. 아는 거죠. 해가 질 때는 서쪽이고 해가 뜨는 것은 동쪽이고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자리. 밤에 이동하는 애들은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알아요. 별자리를 보고. 이것도 실험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큰 도움에다가 실내에다 새를 갖다 놓고 하늘에 전구 같은 걸 해서 이걸 별자리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를 띄우고 천장을 이렇게 돌리면 그에 맞게끔 걔가 돌아가요, 위치를. 그래서 태양의 고도, 별자리 가지고 알고 또 하나 뭐냐면 지구의 자기장을 느끼는 기관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나치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치판의 기능이 뭡니까? 지구 자기장을 가지고 하는 게 바로 나치판 아닙니까? 자성을 하는 게 나치판인데 머릿속에 그런 물질이 있어요. 그런 신경물질이 들어가지고 자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북극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부 종들은, 후각을 가지고 자기가 갈 곳을 찾아가기도 해요. 후각을 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방향입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여기서, 여러분께 제가 만약에 뭐 숙제를 줘요. 여기서 무조건 북쪽으로 가라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북쪽으로 가실 분은 안 계실걸요. 여기서 1도만 틀어져도 몇십 킬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저 땀마냥 가겠죠. 그죠? 그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3일만 가보세요. 여기서 1도만 틀어져도 저 엉뚱한 데를 가 계실 거예요. 서울 가라고 했는데 저기 옆으로 뭐 전혀 뭐 베이징을 가 계실 거예요. 그죠? 방향을 잘못 틀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방향 자꾸 쭉 가는데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녀석이 있어요. 비둘기. 비둘기는 머릿속에 나침반이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눈을 가리고 미국에다가 데려다 놨다. 아니면 저 낯선 데 데려다 놨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오자마자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집이 어딘지도 모를 거예요. 뭐 비단 제가 뭐 미국이 아니라 그냥 저 동네 전혀 모르는 동네에 여러분들은 내가 내려다 놔도 여러분들은 주변에 사람 없다 가정했을 때에 여기가 어디고 우리 집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아무 때나 모르는 데다 내려놨을 때 찾아가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이 어느 방향인지를 알아야 찾아가겠죠.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죠? 일단 여기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비둘기는 그걸 알아요. 어디다 갖다 놔도 머릿속에 동서남북이 있는 게 아니라 GPS 자포가 들어있어요. 아, 여기는 동경 132, 뭐 북위 32, 그죠?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 집은 이쪽 방향이네.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비둘기가 그렇고, 여러 그런 애들이 있어요. 뭐 바다제비도 그렇고, 예를 들면, 저기 칠밭도에 있는, 옛날 실험한 적이 있어요. 칠밭도에 있는 바다제비를 잡아다가 서울 여의도에서 날리면, 바로 그날 저녁에 칠밭도 G9에 들어가 있어요. 세배가락이 아니죠. 그 방향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한 게 우리가 전서구죠. 예전에 통신을 이용했죠. 그죠? 통신을 이용해서 전쟁터에 우리 성에서 기르는 비둘기를 전쟁터에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전보를 보내죠. 오늘 이겼다. 날리면 걔는 지한테 찾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쪽지가 있으니까 꺼내보고 이겼구나. 또는 졌다. 또는 우리가 포위됐으니까 구원병을 보내달라. 그거 다 했죠. 이게 어디가 썼냐 하면 2차 대전 때까지도 썼어요. 6.25 때까지 썼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어디서 고립이 됐는데 전소구한테 우리 포위됐으니까 구호물자랑 지원병 보내달라고 해서 전소구 날렸고 그거 가서 구해낸 적도 있어요. 전소구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비둘기가 원래는 락더블을 우리가 키웠는데, 형 집비둘기. 이거 우리 사람이 한 2000년 동안 옆에서 키웠어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사람 데리고 키운 거라. 근데 이제 전화기 있으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내버렸죠. 지금은 2000년 동안 써먹고 내버린 거예요. 지금 오히려 뭐 더럽다, 시끄럽다 해서 다 지금, 예, 참 매몰차죠. 그죠? 참 매몰차. 예. 근데 지금은 또 비둘기가, 이게 락더브가 뭐냐면 절벽이나 이런 걸 좋아해. 이런 데서 서식한 녀석이야. 사방이 절벽이야. 아파트, 사방이 다 절벽이죠. 아파트죠. 사방이 또 고가다리로서 지한테 번식하기 좋아. 지금 걔가 살기 좋게끔 다 만들어 놓고 시그 옆에 데리고 살다가 내버리는 거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다시 얘가 쓰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이제 워낙 도청이나 그죠? 해킹이 많은데 지금 비둘기 날리면 누가 도청을 하겠어요? 비둘기 날리면 아마 다시 쓸 때가 오기는 올 거는 같아요. 하여튼 얘네들은 그런 기능이 있다. 머릿속에 좌표 위치를 바로 잡는 그런 아직까지 해석이 안 돼요. 예, 진짜 세대가리가 아니에요. 세대가리라고 저는 참 제일 싫어하는 말이 세대가리인데 세대가리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몰라서 하는 소리. 이는 기능은 사람한테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틉마우스라는 그 녀석은 자기가 먹이를 숨긴 곳 2만 곳을 알아요. 걔 먹이를 숨기는 녀석이거든요. 아이고, 저는 오늘 아침에 진짜 찾기 못 찾아가지고 헤맸는데 사람 중에 2만 곳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얘는 그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년 동안 키워야 사람 구실해. 근데 새들은 나자마자 새 구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을 할 시간이 없어요. 어리버리 했다가는 다 잡아먹히고 그 종인 자체가 멸종을 할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살아갈 역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능만 갖고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능에 치우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가 필요한 기능만 가지고 있어요. 세대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건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절대, 세대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세대각이라고 하면, 뭐, 이제 굉장히 발달된 쪽으로 해석을 하셔도 되긴 됩니다. 길 잘 찾고, 기억력 좋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새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요새 잠깐 이제 이동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죠? 새 이동을 우리가 할 때 뭘로 쓰느냐 하면, 이제, 가락지를 많이 씁니다, 가락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가락지. 이 가락지는 이제 금속이 있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색깔 있는 걸 달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 염색을 하기도 해요. 새 깃털을 에다가 염색을 해요. 새들은 여기 깃털이 이렇게 10개가 있고, 여기 10개 총 20개가 있는데, 여기에 첫 번째 날개깃을 염색을 하든지, 두 번째 염색을 하든지, 누구는 1번, 2번, 3번, 4번 오면 되겠고, 뭐, 여기서 조합을 하면 엄청 숫자가 나와요. 뭐, 그죠? 이쪽에 20개, 이쪽에 20개니까,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숫자를 만들어냈거든. 예를 들면, 이 1, 2, 3, 4, 5, 6, 7, 8, 9, 10, 20번까지 숫자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염색을 해서 각 개체를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건 단점이 있어요. 새는 깃가리를 하기 때문에 잠깐 짧은 시간밖에 못해요. 그 다음에 일부 절단도 합니다. 이렇게 날개를 끝을 좀 자르게 돼요. 누구는 몇 번을 잘랐고, 누구는 몇 번을 잘랐다. 그걸 다 기록해서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깃털이 빠지고 자라면 다시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조금 더 잔인한 건데 이제 포유류 하는 사람들은 또는 이제 발가락을 좀 자르기도 해요. 발톱 끝을 좀 자릅니다. 누구는 앞에 10개, 뒤에 10개, 총 20개 아닙니까? 그죠? 요걸 좀 조금 잘라서 표시하게 돼요. 또는 귀에 구멍을 뚫기도 하죠. 요즘에 소에다 구멍을 뚫어서 번호 달기도 하지만 또 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귀에 구멍을 뚫어주기도 해요. 여기 연골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표시해주기도 하고 그런 절단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윈텍, 이게 뭐냐면 날개에다가 날개의 요 아래 부분에 보면 전혀 혈관이 없어서 피가 안 나요. 아주 연한 조직이 있어요. 거기다가 윙택을 달아요. 소 귀에 번호표 달듯이 날개에다가 번호표를 답니다. 여기서 앉으면 이렇게 얘가 번호 완장을 차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로 이제 독수리한테 몽골에서 단 녀석이 날아오기도 하는데
그 윙택을 달기도 합니다. 이거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고, 금속과 이걸 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된 거고, 또 유색은 또 이렇게 반지 끼듯이 또 저는 산세할 때 쓰기도 쓰거든요. 예를 들면, 새한테, 요만한 녀석한테 번호를 못 붙여요. 그럴 때는 뭘 하냐면, 또 색깔 가락지를 달아줘요. 쌍경으로 보고. 아니, 제가 나름대로 번호를 매겨요. 1번은 흰색, 2번은 파란색, 3번은 몇 번, 그 색깔을 다, 색깔별 번호를 줘서, 뭐, 153번은 뭐 흰색, 파란색, 빨간 거. 그리고 세 개를 달아주면, 딱 번호, 싸게 보는 순간, 아, 쟤는 153번이구나. 그럼 이렇게 기록 다 해놓죠. 아, 153번은 언제 태어난 녀석이고, 암컷이고, 그걸 다 기록 다 해놓죠. 그 한 무리를 연구할 때 색깔 달기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여하튼, 일단은, 우리는 사람 얼굴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새 얼굴 보고 개체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다 번호를 달아서 이렇게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습금류에 대해서 이제 이동들은 주로 이제 호르몬 연구, 제일 많은 게 이동 경로 연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식지 선택 이런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체류 기간 연구도 많이 합니다. 얘가 이 지역에 와서 얼마 동안 머무느냐, 그런 것도 연구도 많이 해요. 그런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그거였습니다. 새만금을 개발을 해요. 전 개발을 한다 치면 그러면, 거기가 도요새가 오른 곳이기 때문에, 전 개발을 하려고 치면, 도요새한테 영향을 안 주게끔, 도요새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게끔, 적어도 이 정도의 땅은 남겨둬라. 라고 한 논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요새가 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고, 그 새만금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얼마고, 그걸 다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도요새가 우리나라에 얼마가, 그 지역에 얼마가 오고, 도요새가 그 지역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야 되고, 그런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를 갈 건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빵을 나눠줄 건데, 얼마 정도의 빵을 나눠줘야 될지,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 필요할 기존 에너지 계산을 계산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필요할 때, 걸어갈 때 필요한 에너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빵 하나마다 개체수, 에너지 얼마나 계산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몇 분인가를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다 알아야만이, 그죠? 여러분한테 제가 빵을 지급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그런 식이에요. 그거 알아야 이 정도 갯벌을 남겨둬라. 그거 할 건데, 그때 필요한 게 얼마 동안 여러분들 이동할 거냐, 또는 도대체 그 지역에서 얼마 동안 머무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산할 때 얼마 동안 머문다, 그걸 계산하는 연구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에서는 그냥 발신기를 많이 달아요. 발신기를 달아서 주면, 여러분들 TV 많이 나오죠. 이게 안테나 가지고 이렇게 뚜뚜뚜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주파수가, 세면 주파수를 새한테 달아주거든요. 그럼 걔는 주파수가 뚜뚜뚜뚜 우리 귀를 못 들으니까 기계를 가지고 안테나를 잡아요. 그러면 이게 153.MHz면 그 녀석이구나를 알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네 없네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갯벌은 갯골이 워낙 깊어가지고 신호가 안 잡혀요. 심지어 제가 이제 강화도에서까지도 했는데 강화도에서 달리면 신호가 안 잡혔다가 갯골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안 잡히고, 그러다 심지어 막 또 어느 집에서까지 잡히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또 갯골에 들어가서 이 전파가 반사가 돼가지고, 실제 집에서 잡히니까 집에는 없어요, 새가. 처음에는 누가 새를 잡아가나 싶었는데, 이게 또 반사가 되는 거예요, 또 막 이렇게 막. 정말 연구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 썼는데, 여하튼 외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의원 선수와 영역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보면 이제 제가 도요새 잡는 이제 방법인데 이렇게 다 이제 그물을 쳐요. 원래는 밤에 작업해요. 제가 이게 새벽에 가서 이제 그물 제가 대롱대로 매달려 있죠. 이게 이제 얘가 뒷불이 도요예요. 밤에 갯벌에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 도요새는 헤엄을 칠 수는 있어요. 도요새는 보면 헤엄을 잘 치는 녀석들은 물갈퀴가 있겠죠, 오리들은. 도요새는 물갈퀴가 요만큼 있어요. 치기는 쳐요. 근데 왜 안 치느냐? 괜히 힘들어요. 에너지 소모되니까. 그래서 빨리 먹고, 빨리 가야 되는데 에너지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휴게소 가서 영화 보시고 하시나요? 안 하시죠, 그죠? 빨리
뭐 이동할 때 영화 보면 모르겠지만 휴게소 가가지고 그죠? 뭐 하룻밤 주무실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물론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워낙 장거리 여행이니까 휴게소 잘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부산 가는데 글쎄 휴게소 주무실 분 안 계시죠. 그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얘들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에너지 보충하러 왔기 때문에 많이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덜 쓰려고 그래요. 근데 굳이 물 들어온다고 헤엄 안 쳐요. 물 들어오면 갯벌이 드러난 지역으로 그냥 계속 나갑니다. 그럴 때에 물이 들어오면 저희는 이 미리 이제 도요가 날아 들어올 그 경로를 대충 보고 거기다 그물을 쳐놓죠. 그럼 도요새가 물 들어오면 새벽에 왜 또 새벽에 하느냐? 달이 있어도 휙 날아가다가 확 피해버려요. 달빛에도 정말 우리가 가다가 그물에 걸릴 정도거든요. 후레쉬 없으면. 달빛에 있어도 안 보여요. 가다가 저도 걸립니다. 이렇게 막. 후레쉬 없으면. 근데 촥 이렇게 피해버려요. 이렇게 팍 피해갑니다. 이렇게 촥 피해가요. 정말 그랬다 했는데 샥 다 피해가요. 그래서 금음날 밤에 해요. 금음밤에 보통 뭐 12시, 1시에 만조 때 그래서 1년에 그물 칠 시간이 며칠 안 돼요. 봄에 딱 한 2, 3일 나오고 가을에 2, 3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음 때 치면 얘가 가다가 잡히면 이제 얘 그물을 그래서 이제 떼서 얘들한테 이제 가락지를 달고 이제 다시 이렇게 날려주죠. 이제 국내에 날아오는 도요새를 가지고 제가 연구해 본 결과를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체로 우리나라 오는 애들은 대체로, 이게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의 그 남동쪽. 그 이제 남동쪽에 제일 많이 와요. 여기가 오스트리아의 남동쪽이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호주에서도 저 끝쪽, 호주의 위쪽이 아니라 북서쪽도 있지만 남쪽 이쪽이에요. 이쪽이 빅토리아 주 겁니다. 그 멀리서까지 와요. 북서쪽도 오고. 하여튼간에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서도 오고, 하여튼 우리나라 오는 많은 비중이 보면 대부분 다 호주의 남동 쪽이랑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서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 도요가. 그 다음에 이제 큰 뒷뿌리를 보면 마찬가지로 남동 쪽이 호주랑 뉴질랜드가 많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그 턴스톤은 이제 그겁니다. 꽃가도요. 꽃가도요는 뉴질랜드가 상당히 많아요. 네. 꽃가도요는 뉴질랜드가 많고, 그 다음에 북서쪽, 호주 북서쪽이랑 뉴질랜드가 많습니다. 꽃가도요. 온 곳을 보면. 이 결과는 뭐냐면, 가락지, 그 색깔 가락지 보고 한 결과예요. 색깔 가락지 보고. 거기서 온 녀석들이 관찰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뒷뿌리 도요는 이제 호주의 북서쪽에서 많이 오는 거예요. 큰 뒷뿌리 도요는 호주 북서쪽에서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게 보면 큰 뒷뿌리 도요라도 뉴질랜드에서 날아온 녀석들은 그 4월 초에 많이 보여요. 뉴질랜드가 잠깐 뭐랬죠? 흰색이라고 했죠. 흰색 단 큰 뒷뿌리 도요는 4월 초에 많이 보이는데, 호주에서 단 녀석들은 전체적으로 다 분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온 녀석들은 4월 달에 반짝 보이고, 그 다음에 호주에서 온 녀석들은 대체로 다 항상 4월 달에 편중돼서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게, 이때까지는 이제 그 가락지를 달아서 연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됐죠, 그죠? 제가 아까 2000년에 독수리 연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까지만 해도 발신기 크기가 한 요만합니다. 요만하거든요. 얘가 달면 얘는 이제 인공위성이랑 교신을 해요. 그럼 인공위성이 신호 보내면 인공위성이 얘 위치를 잡아서, 그게 이제 노아위성입니다. 노아위성 잡아서 얘 좌표를 읽어요. 북이메터, 동이메터 다 읽어요. 그리고 좌표를 읽어서 이거를 프랑스에 있는 위성 기지에다가 연락해줘, 인공위성이. 그럼 거기서 프랑스 기지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메일로 보내줘요. 얘가 어디서 따라 보여주는 거. 그 교신을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게
하루에 한 시간 단위로 정도로 옵니다. 한 시간 단위로 교신을 하는데. 근데 이게 신호를 발산할 때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배터리 무게가 많이 나와요. 교신할 때, 인공위성 교신할 때. 그래서 이 안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데 이 배터리 무게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근데 이 보통 달대의 세무게의 1% 미치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수리 정도 돼야 이만한 걸 다는 거예요. 이만한 걸 달아. 도요한테 이걸 달면 날지도 못해요. 좀 더 다음에 날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동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포유류는 3% 내외를 달고 새는 1% 밑으로 답니다. 근데 제가 독수리 계산하니까 0.8%가 나왔어요. 그렇게 달아야 얘한테 이동에 에너지에 힘을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답니다. 요새 이제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달 수 있는 게 독수리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때 연구할 때는.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난 즈음에 조금 더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2006년도에 이제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때 물론 이 기술은 제가 그때 단 거는 2000년도지만 개발된 거는 한 10년도 이전이니까 하여튼 10년 좀 지나서 어디에다 달았냐 하면 이제 큰 뒷뿌리 도요에도 달 정도의 사이즈로 줄어들었어요.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락지 요거 달아봤자 정확한 경로를 몰라요. 호주에서 우리나라까지 온다는 건 알았지 어떤 경로인지는 몰라. 근데 인공위성은 한 시간 단위로 교신하기 때문에 정확히 위치를 압니다. 근데 아주 달아서 보니까 놀라운 게 발견됐어요. 이때까지 알기로는 호주나 뉴질랜드 출발해서 우리나라 서해로 와서 그 다음에 저기 극지방에 가서 번식을 하고 우리나라 서해로 오고 다시 이렇게 간 줄 알았거든요. 인공위성 추적기를 달아서 날렸더니 알래스카에서 달아서 날렸더니 보니까 알래스카에서 달아서 날았어요. 근데 이렇게 올 줄 알았더니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까지 태평양을 건너서 바로 갔어요. 한 번도 안 쉬고. 그거를 9일 만에. 그러니까 9일 동안에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까지 안 먹고, 안 쉬고, 논스톱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밝혀졌어요. 다들 놀란 거예요. 예? 그만큼 걔가 발달된 거죠. 진화를 한 거예요, 이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엄청나게 먹고, 엄청난 에너지 효율이죠. 엄청난 에너지 효율이죠. 한 번에 바로 날아간다는 거는 엄청 힘들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보면 이제 또 어떤, 아까 그래서 이제 그냥, 아까 그거는 날린 거고, 이제 호주에서부터 쭉 이동을, 호주에서 쭉 추적해 보니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이쪽 서해안 쪽으로 들렀다가 내려갈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엄청난 거리를. 올라갈 때는 약 한 만 킬로 넘죠. 12,000킬로. 내려올 때는 바로 태평양을 바로 건너서. 이게 바로 아까 그 지방이 갖는 놀라운 힘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끝났는데 제가 이제 도요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이제 도요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거리 이동하는 녀석이고 또 동물성 먹이를 먹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대체로 이네들이 번식하는 곳이 극지방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극지방에는 여름이 짧아요. 그렇지만 생물량은 많아. 그러니까 즉 얘들 먹이를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먹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여름이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여름을 빨리 이용하고 빠져요. 그 때문에 얘네들은 그 정해진 시간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간척이나 이게 뭐가 문제냐면
특히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지나쳐버렸는데, 도시로 이동을 할 때에 두 가지 패턴을 쓰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부산을 갈 때에 휴게소마다 다 가시 들을 분은 계실 거고, 어떤 분은 한 번만 가고 가실 거예요. 딱 케이스 두 가지예요. 바쁘신 분은 마음은 부산까지 한 번에 가고 싶은데 밥도 먹어야 되고 기름 넣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기 때문에 최선 주기 위해서 한 군데만 둘 다 가실 거예요. 아이 뭐 부산만 가면 돼. 부산만 가면 돼 하시는 분은 연비 계산해서 경제속도 80으로 지키면서 또 차도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차도 시켜야 되고 휴게소마다 들려서 쉬었다가 차도 시키고 들렸다가 딱 80km 시켜야 됩니다. 그분들은 부산에 언제 도착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부산에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나는 지금 부산에 몇 시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한 번만 드릴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도요는 이 두 가지 전략을 쓰는 애들이 다 있어요.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큰 애들 특히 제가 주로 연구하는 게 붉은 어깨 도요인데 이 붉은 어깨 도요는 전자예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마음 같아서는 택시 타고 바로 부산까지 가고 싶어. 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돈이 들더라도 정해 시간에 저기 부산을 가야 돼. 근데 이 녀석은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든댔습니다. 얘네들은 대부분 한 번만 쉬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우리나라 왔을 때는 만경강 쪽에 온 녀석들은 만경강에 들렀다가 중간에 강화도 들렀다가 이렇게 안 가요. 만경을 들려서 만경에서만 빨리 먹고 바로 가요. 자, 이게 뭐가 문제냐? 만경강이 없어지면 얘는 사라집니다. 얘는 오늘도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고 이게 망가지면 주변을 찾아서 헤매서 다니고 이게 없으면 딴 데 가지. 예를 들어 우리 분 가실 때 휴게소 휴게소 못 닫았네. 그 다음 휴게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미 얘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미 에너지 이미 앵꼬 남고 바로 빨간불 들어온 데다가 주변에 맹구다가 그냥 주변에서만 계속 더 찾아 먹으려고 해요. 그렇게 얘네들 뭐가 문제냐? 하루 이틀 더 지체돼 버리는 거예요. 갈 시간에. 이미 약속 시간 부산을 놓쳐버려요. 다른 휴게소 가는 게 아니고 그 휴게소 어떻게 땅을 파든지 기름을 만들려고 그럴 거야. 어떻게든. 또는 주변에 온 차는 기름 얻었어든 하여튼 그런 식이야. 얘는. 시간 지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시간에 부산에 못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원하는 시간에 지체되기도 하고 또는 이동을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얘가 기체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개발하는 사람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갯벌이 여기가 망가지면 딴 데 갯벌이 된대 뭐. 딴 데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갯벌이 망가지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갯벌이 망가지면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또 다른 데 가는 녀석도 또 문제예요. 세워라 내워라 하는 녀석도 뭐가 문제냐? 갯벌이 매립되다 보니까 앉을 데가 없어. 쉽게 말해서 주차장 휴게소 갔는데 휴게소에 주차장 꽉 많차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키 작은 이게 대부분 다 작은 녀석들이 이게 많이 들려요. 이제 부자인데 얘네들은 그 우리나라 갯벌 중에 온전한 갯벌이 없어요. 뭐냐? 만조가 돼버리면 다 물이 잠겨버려요. 얘는 다리가 짧아. 쉴 데가 없어요. 앉을 데가 없어. 물이 다 잠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그 뚝방 위에 앉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진짜 요만한 틈에 막 애들끼리 막 몸싸움 하면서 쫑기쫑기 몰리고 그래요. 앉을 데가 없어. 심지어 저기 영종도 유부도 지역에는 날다가 앉을 때 차자가 날면서 또는 물이 빠질 때까지 공중에 날아다니는 녀석들이 있어요. 싣고 찾으려고. 그럼 결국은 또 난다는 거는 에너지 소모죠.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좀 문제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갯벌 면적이 줄어들어서 얘들이 일단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빨리 기름을 2주 만에 채워야 되는데 지금 예전 같으면 2주 만에 채울 기름을 그러니까 연구를 아직 못 해봤어요. 옛날에는 한 10일, 2주 만에 기름을 채웠는데 지금 뭐 15일, 20일 걸지도 몰라요. 그러나 연구를 안 해봐서 몰라요. 분명히 그거는 한번 지켜야 될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이만한 면적에서 옛날에 빵 10개가 나왔는데 지금은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빵 10개도 못 넣고 면적도 줄어들어 버렸고 제처럼 못 먹을 거예요. 똑같은 거죠. 옛날에 식당 10개에서 100명 몰려오면 식당이 많으면 괜찮은데 하루 100명 갔는데 식당은 하나면 아니 줄 서서 먹어야 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럼 저녁 시간 못 가죠. 다 그 꼴이에요. 지금 완전 모든 게 지금 이 도시한테는 이제 압조건이에요. 모든 게 지금 면적 줄어들었죠. 쉴 곳 없죠. 그 다음에 아예 점핑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는 점핑 전략이에요. 점핑. 한 군데 들어가는 점핑이고 후자는 우리 호핑이라고 해요. 홉 징검다리 식으로 가는 거. 홉 이거 호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전략 쓰는 녀석 둘 다 지금 심각한 거고 더 문제는 지금 그 점핑하는 녀석이죠. 참 아까워. 이게 소래 염전 정말 도에서 많은 거예요. 가까이 있어서. 특히 저는 이제 소래 도착하면 이제 저기 지하철 내려서 버스 타고 와서 소래포구 지나서 그 철길 다리 건너서 이제 소래 염전 들어와서 도시를 보고 또 나가면서 이제 포구에서 간단하게 국수 하나 먹고 나가고 참 행복했거든요. 하루 종일 도시를 보고 도시가 정말 염전에 왜 들어오냐면 그나마 염전의 역할을 준 게 뭐냐면 갯벌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갯벌에 물이 차면 앉을 데가 없으니까 물이 참바가 차는 염전은 항상 수심이 일정하잖아요. 그걸로 애들 들어와서 쉬었다가 갯벌에 물이 빠지면 샥 나가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밴딩 작업을 영종도에서 할 때도 뭐 신불도 지금 이제 사라졌죠. 그죠? 그 신불도나 산목도 그 염전에서 작업했거든요. 염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양만에서도 염전에서 작업했고 상암동에서도 염전에서 작업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염전들도 다 부쉈어요. 그나마 갯벌이 이렇게 되더라도 염전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나마 도시가 좀 쉴 수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염전도 없죠. 먹을 데도 없죠. 쉴 데도 없죠. 그래서 큰일.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저 유부도 염전을 좀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참 다들 돈 없다고. 해수부도 돈 없다. 어디 양국도 돈 없다. 그래서 인사할라에 이제 독일 정부 펀딩으로 잘하면 저기 유부도 염전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은 씁쓸해요. 그 씁쓸해요. 참 외국 돈으로 그걸 한다는 게. 그다음에 또 이제 호주에 있는 또 기업이 돈은 좀 적지만 돈 좀 줘요. 독일 정부는 한 150원 정도 줘요. 그리고 이제 저기 호주 기업에서도 돈 좀 들어오면 지금 그걸 할 생각인데, 그 물론 이제 그 100%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게 지금 섭외 중에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소래염전 막히고 나서 뭘로 이용하고 있죠 지금? 뉴스 보니까 그때 체육생활 그것도 한다던데요. 해양대는. 아니 체육생활 시설을 할 거라고 어디 생각이 들어요. 숙주문이 우리 여기문이라고 만들어서 해양대는 그렇게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이 방향이 일단 안타까운 게 둘 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막고 메우고 보자는 식이에요. 그게 너무 진짜 새만금은 아직까지 가판치 방향은 뭘 이용할지 아직도 계획수는 또 새로 하더라고요. 그냥 바꿔보자예요. 바꿔보자. 그게 너무 안타깝죠. 그게 지금 이제 다 막혔어요. 이제 앞으로 또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다 막았거든요. 지금 중요한 건 다 막혔고 지금 이제 그 충남도는 지금 이제 그 하구뚝을 트자고 이미 하고 있어요. 충남도는 이제 그 금강 하구뚝을 특기로 이미 지론을 모았어요. 생태적인 복원을 위해서. 근데 또 그 인근에 있는 또 전북에서는 농업 용수 때문에 안 된다고 또 지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충남에서 열자락주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분위기가 다시 일 거는 같아요. 다시. 근데 지금은 이제 회복되는 게 쉽지 않죠.
거의 뭐 연다고 해서 회복이 1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걸릴 거고 그게 옛모습으로 돌아온다고는 거의 장담할 수가 없죠. 독일 정부가 독일에서 제가 작년 독일 갔다 와서 잠깐 이제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독일에서도 하체 정비 싹 다 했어요. 물고기 너무 줄어드니까 거의 이제 한 40년 됐죠. 다시 하천 복원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생태적으로. 생태를 고려한 복원을 하고 있는데 옛날 물고기의 30%밖에 회복이 안 된다는 거. 굉장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과 그걸 들여도 옛날만큼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회복을 왜 하냐면 복원을 왜 하냐면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니라 거기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회복이 안 되니까 지금 참 너무 진짜 무미한 짓이죠.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오늘 이제 오전 수업을 여기서 끝내고